저는 한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저는 해고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말했습니다. 동방의 기술 따위가 위협이 될 리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이제 감히 적으로 돌릴 수 없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방산력을 가진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군사 싱크탱크에서 전략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 국방부 산하의 정책기관으로 분류된 그곳은 사실상 모든 보고서가 크렘린의 승인 하에 작성되고 수정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한다는 것은 단순히 분석가가 아니라 국가의 시각을 대변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론은 곧 러시아의 공식 입장이 되었고 그 무게감은 항상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의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서방 진영, 특히 나토의 군사 확장과 아시아권 방산 전략을 분석하라. 1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저는 수많은 국가들의 무기 체계를 분석했고 그들의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독일의 전차 기술 혁신, 프랑스의 해군력 확장, 모든 것이 저에게는 차가운 데이터였고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순수한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다루게 된 건 단순한 업무 배당이었습니다. 2022년 한국이 폴란드와 30억 달러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우리는 이를 일시적 공급 계약으로 평가했습니다. 품질은 모르겠지만 싸고 빠르다. 그게 초기 분석의 핵심이었고 저는 그렇게 문장을 마무리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방산업계의 일반적인 시각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의 기술을 모방해서 저가형 무기를 만드는 일종의 후발주자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였습니다. FA-50,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K239 천무. 한국은 단지 수출을 한 것이 아니라 기술 기반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들을 하나씩 분석하면서 점점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 조항, 공동 생산 계획, 현지화 지원, 심지어는 장기적인 업그레이드 로드맵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것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고객을 만든 게 아니라 믿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산업 속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신뢰. 그 단어가 계약서 곳곳에, 기술 문서 곳곳에, 그리고 한국 관계자들의 인터뷰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것을 마케팅 용어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우리에겐 매우 낯설고도 위험한 개념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언제나 우위를 점하는 것, 지배구조를 설계하는 것을 우선했으니까요. 기술은 통제의 수단이었고 협력은 그 수단을 고도화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상대국이 우리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러시아식 방산 협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에너지 외교에서 보여준 것처럼 의존 관계를 만들어 상대방을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술을 공유하면서도 상대를 통제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국의 자립을 돕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K2 전차를 수출하면서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해주고 기술자들을 교육시키고 심지어는 독자적인 개량 능력까지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그 태도는 처음엔 전략적으로 어리석다고 느껴졌습니다. 왜 굳이 경쟁자를 만들어주는가? 왜 기술 종속 관계를 만들지 않는가? 하지만 보고서마다 자꾸만 느껴지는 이질감은 결국 제 사고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분명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관계를 중시했고 통제보다는 협력을 선택했으며 의존보다는 상호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과 거래한 국가들은 더 많은 거래를 원했고 더 깊은 협력을 요청했으며 심지어는 다른 분야까지 확장하려 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저는 한국의 시스템에 감정적으로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태도에, 그 조용한 자신감에,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과시하지 않았고 상대방을 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것은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러시아의 전략 분석가가 아니라 한 명의 관찰자로서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그들의 철학이 현실에서도 통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이런 방식이 성공한다면 기존의 군사산업 질서는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게 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크렘린 서쪽 별관의 전략 분석팀 회의실.
그날은 한국 관련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폴란드 한국 방산 협력의 추이를 다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방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고 자료를 준비하는 분위기도 어딘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건 저였습니다. KF-21 공동개발 사업에 대한 최근 외신 분석을 종합하면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한국 KAI 본사에서 보안 위반을 일으켰다는 정황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며칠간 수집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각국 정보기관들을 통해 들어온 단편적인 정보들을 연결하면 하나의 명확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USB를 통해 내부 자료를 무단 복사했고 그중 일부는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촬영된 도면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고 한국 내부 감사팀이 이를 적발해 출입, 통제 및 조사 조치에 들어갔다는 보고가 이미 국외 보안 전문 채널에 암암리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기술 유출 시도였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난 뒤 상석에 앉은 국장급 간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외교적 분쟁 없이 기술을 폐쇄했군. 무서운 방식이지. 한국의 대응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국가의 방식과도 달랐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공개적인 항의나 외교적 압박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한국은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KAI 내부 시스템은 조용히 재편됐고 공동개발국의 기술자들이 접근하던 회의 자료와 설계 서버는 한밤중에 암호화가 다시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보안 경고도 항의도 없었습니다. 단지 아무도 더 이상 거기에 접속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한국적인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지만 확실하고 감정적이지 않지만 단호한.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어떤 성명도 내지 않았고 인도네시아는 기술적 오해와 기능적 절차 착오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넘어갔습니다. 양국 모두 사건을 최소화하려는 듯했지만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변화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 업계 내부에서 이번 사안 이후 협력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말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보망을 통해 들어온 한국 내부 고위 간부의 발언을 저는 메모해 두었습니다. 기술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제게 너무도 생생히 다가온 이유는 이제 그 닫힌 문이 폴란드에게도 적용되리라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신뢰가 한번 깨진 상대에게는 더 이상 같은 수준의 개방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 역시 그 문을 밀어보려 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보기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도 한국으로부터 받은 기술을 독자적으로 분석하고 있었고 그 결과를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USB 사건이 발각되기 전부터 이미 폴란드의 행동에 대해서도 한국 측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예감은 곧 냉정한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 협력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신뢰를 전제로 한 개방적 협력에서 철저한 검증과 단계적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보수적 협력으로 전환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전 세계 방산업계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를 마치며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배신당한 경험을 통해 한 단계 성숙해졌고 그 성숙함은 앞으로 모든 국제협력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국가들은 점차 한국의 협력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건 같은 해 여름 독일본에서 열린 한 비공식 방산 기술 포럼 자리였습니다. 저는 당시 러시아 측 비공식 참관 자격으로 초청되었고 폴란드 방산 관계자들이 모인 세션을 직접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포럼은 표면적으로는 기술 교류와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각국의 실익을 따지고 비공식적인 거래를 성사시키는 장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공개석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민감한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명분은 유럽형 다국적 전차 플랫폼, 공동기획, 실제로는 각국 기술 정보를 교환하며 실익을 따지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회의의 진짜 목적은 항상 명분과 달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협력과 발전을 논하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기술력을 탐색하고 약점을 파악하며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기술을 빼내려는 치밀한 정보전이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저 역시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참석한 상태였습니다.
그 자리에 나온 폴란드 기술진 대표는 FA50과 K2 전차에 대한 평가 자료를 독일 측에 슬라이드로 제시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내부 설계 개요와 구조 분석, 유지 보수 알고리즘까지 포함된 자료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료들은 분명히 한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정보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분명 실사용국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며 한 말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이 말한 한마디가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우린 한국과의 계약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분석은 끝났고 현지 조립 라인도 독일 기준으로 재설계가 가능합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독일 대표는 의미심장한 침묵 속에 고개를 끄덕였고 폴란드 기술진은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의 분위기는 마치 비밀스러운 거래가 성사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무언의 합의하에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당연한 절차인 양 말했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폴란드 역시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인도네시아의 USB와 다를 게 없다는 걸. 방법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배신 행위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기술을 빼돌렸다면 폴란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을 분석해서 제3국에 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 믿었던 동맹국이 그 신뢰를 몰래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를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며 기술을 공유했는데 폴란드는 그 기술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일방적인 이용으로 변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독일의 한 기술 고문이 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폴란드, 결국은 유럽 편이니까요. 한국은 좀 너무 순진했어요. 그 말이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 순진했다는 말. 그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경멸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마치 한국의 신뢰와 개방성을 약점으로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 독일 고문의 말 속에는 서구 중심의 오만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한 국가가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시각, 그리고 그런 도전을 가능한 한 빨리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한국의 신뢰 기반 협력 방식을 단순한 순진함으로 치부하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느꼈을 배신감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파트너십을 추구했던 한국이 자신들의 선의가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배신이 반복된다면 한국의 개방적인 협력 방식도 언젠가는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 사안을 분석 보고서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손엔 처음으로 분석가로서의 고백을 담기 위한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분석가에서 주관적인 관찰자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회의실 안에서 폴란드는 신뢰의 반대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 회의가 끝난 후 폴란드 국방부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조차도 서로를 언급하지 않았고 보좌관들은 늘 하던 대로 회의록을 비공개로 봉인했습니다. 국방부 게시판에는 그날 회의가 있었다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기자단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오직 내부 회람 몇 줄과 출입 기록만이 그 순간의 존재를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은폐 작업은 사건의 심각성을 오히려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바르샤바의 여러 정보원들과 접촉했습니다. 혹시나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발표나 입장 표명이 나올까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너무도 순진한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정례 브리핑에서도 국정감사에서도 심지어 국방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려온 건 내부 관계자들의 조용한 변명이었습니다. 우린 기술을 넘긴 게 아니라 분석했을 뿐이야. 모든 나라는 무기를 수입하면 기술을 분해하고 검토하는 거야. 그게 전략이지 배신은 아니야. 독일은 동맹국이고 협력의 연장선일 뿐이야. 이런 말들이 정부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마치 자신들을 스스로 설득하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말들은 논리처럼 들렸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책임도 신뢰도 없다는 걸. 무언가를 감추려는 자들의 논리엔 항상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단어는 정확하지만 눈빛은 흔들린다는 것. 그들의 변명 속에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 정당하다고 확신한다면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해야 할까요? 며칠 뒤 독일의 방산 전문지에 흘러나온 짧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기술진, 아시아산 기체의 레이더 모듈 검토 착수, 출처는 불명. 인용된 익명의 관계자는 기술적 참조 차원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기사는 짧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얻은 한국 기술 정보가 독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폴란드를 통해 독일로 그리고 아마도 다른 유럽 국가들로까지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유출을 넘어서 한국의 방산 경쟁력 자체를 위협하는 체계적인 기술 탈취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KAI는 기자단의 질의에 답변할 사안이 없다고만 했고 방사청은 협력은 국가 간 신뢰를 전제로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원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이런 조용한 대응은 한국의 일관된 방식이었습니다. 소란스럽게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조용히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단순한 무응답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의 내부 접속망에서는 며칠 전까지 가능하던 한국 기술진과의 공동 문서 접근이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공동 설계 파일은 접근 권한이 없음이라는 메시지를 띄웠고 회의록 아카이브도 모두 잠겼습니다. 한국은 말로 항의하는 대신 시스템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폴란드 기술진 내부에서 뒤늦은 조급함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측과 다시 소통을 해야 한다. 이건 오해다. 우리의 기술 분석은 어디까지나 내부 참고용이었다. 한국도 이해할 거야. 이건 전략적인 판단일 뿐. 이런 말들이 회의실에서 오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국의 신뢰는 이미 깨져 있었고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끝나기 전에 무력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은 그 어떤 문서에도 회의에도 회신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폴란드라는 나라가 한국의 협력 대상 목록에서 완전히 삭제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단호한 결별의 방식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분노나 공개적인 비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한국은 폴란드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기술력은 정보가 아니라 철학에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배신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폴란드 국방부는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건 의도된 분해가 아니다. 유지보수를 위한 정상적인 점검이었다. 독일 업체와의 기술 교류는 단순 MOU일 뿐이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론도 정치인도 심지어는 제 동료 분석가들조차도. 그 사건을 의심하는 사람은 음모론자로 몰렸고 한국과의 불편한 감정은 되도록 피하자는 분위기만 남았습니다.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분석가의 본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침묵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용한 대응 뒤에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폴란드 방위산업청 내부 회람 문건, 그리고 벌금 납부 확인서, 기술 이전 계약 위반, 벌금 납부 일자, 약 1억 달러에 이르는 벌금, 서명은 분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문서의 진위를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식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들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억 달러라는 거액의 벌금이 조용히 지불되었다는 것은 폴란드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단순한 오해나 정당한 기술 분석이었다면 왜 이런 거액의 벌금을 지불해야 했을까요? 더욱이 이 모든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되었다는 것도 의미심장했습니다. 몰랐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고의였다는 말도 굳이 필요 없었습니다. 벌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무관함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의 요구에 따라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이중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회의실 기록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폴란드는 결코 인도네시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외교관이 그랬습니다. 우린 신뢰를 중시하는 유럽의 일원입니다. 그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인 폴란드가 후진적인 방식으로 기술을 훔칠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USB를 꽂았던 그 장면과 폴란드 기술진이 K2 전차의 부품을 여러 독일과 검토하던 사진, 둘 사이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방법만 다를 뿐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개인적이고 즉흥적이었다면 폴란드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을 뿐입니다. 벌금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위반 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무단 기술 분석, 제3국 정보 공유, 계약 조건 위반 등 여러 항목에 걸쳐 벌금이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계약 위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몰랐다고 말했지만 벌금을 냈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만약 정말로 몰랐다면 왜 벌금을 냈을까요? 만약 정당한 행위였다면 왜 이를 숨겼을까요? 이 모든 모순된 행동들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계약 조항에 따라 벌금을 청구했고 기술 공유 조건을 일부 철회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한국적인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냉정한 단절이었습니다. 이념도 감정도 아닌 원칙이라는 언어로 내려진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에 휩쓸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약서와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감정적 대응보다도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조치를 보고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폴란드는 아무것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남긴 서명과 기록, 그 모든 흔적이 반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부는 오해였다, 협력은 계속된다고 말했지만 그건 변명이었고 진실은 이미 조용히 문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폴란드가 자초한 신뢰의 붕괴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참으로 현명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들이 그 문을 다시 열 일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도 어쩌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뒤 그날을 저는 지금도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의 군사전략연구소, 익숙했던 회의실, 익숙했던 동료들, 그리고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표정들. 제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보고는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분석가가 아니라 진실을 목격한 증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정기 브리핑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폴란드와 한국 간 방산 협력 중단에 대해 객관적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표는 평소의 차가운 분석과는 달랐습니다. 기술은 이전할 수 있어도 신뢰는 이전되지 않는다. 한국은 기술 거래가 아닌 철학의 공유를 시도한 국가였다. 저는 한국의 대응 방식을 분석하면서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수개월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에서 나온 솔직한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철학과 대응 방식은 기존의 군사 강국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고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경청의 침묵이 아니라 경계의 침묵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저는 불편함과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전략 분석가가 한국을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객관성 결여, 비공식적인 이유는 불필요한 한국 찬양. 상부에서는 제 분석이 러시아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내 분석은 러시아적이지 않다. 이 시국에 한국을 언급하는 것은 위험하다. 간부는 그렇게 말했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러시아의 전략 분석가라면 러시아의 우위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국가, 특히 서방과 가까운 국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배신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적 사실보다는 정치적 올바름이 우선시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날로 제 출입증은 정지되었고 데이터 접근 권한도 차단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전화를 꺼두고 메일함에 고요히 도착한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퇴직 동의서, 반환 요청 없이 대신 침묵을 요구하는 조항이 담긴 종이 한 장. 제가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함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위험한 비밀을 알게 된 것처럼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대가가 언제나 박해와 파면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건 오히려 조용한 지워짐이라는 형벌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탄압보다는 조용한 배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그냥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회의에서 들었던 한국의 반응, 그들이 분노 대신 원칙으로 대응했던 방식, 그리고 그 침묵이 품고 있던 단단한 철학까지 저는 모두 기록해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록이 필요한 때가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숨겨질 수 있지만 영원히 묻힐 수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누군가 물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한국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그날 러시아는 왜 그 진실을 덮었냐고. 그리고 폴란드의 배신은 정말 우연이었냐고. 그런 질문들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언젠가 제 이름 옆에 파면된 전략가라는 꼬리표가 아닌 진실을 말했던 사람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남겨주길 바랐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직업이었지만 지킨 것은 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언젠가는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해임당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방식을 이해하게 된 것이 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강함, 원칙을 지키는 철학,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방식은 앞으로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모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폴란드의 기술 유출 정황이 전면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러시아도 독일도 심지어 미국마저도 이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눈을 돌렸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 세계가 알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단적 침묵 협정이라도 맺은 것처럼 모든 국가들이 이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그 침묵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넘어가길 원할 것이다. 우리 모두 굳이 건드리지 말자. 그들은 한국의 대응 방식이 강경하지 않다는 점을 외교적 침묵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굳이 나서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매우 편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외교가 아니라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은 단호함보다 더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란스럽게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조용히 해결책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어떤 공개적 항의보다도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폴란드는 공식적으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술 협력 재조정, 독일과의 복합적 기술 이전 논의, 다국적 방산 공조라는 화려하지만 무의미한 언어들만 쏟아냈습니다. 일부 국내 언론은 이를 환영했고 몇몇 전문가들은 기술 국산화의 전환점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마치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식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수출 허가 조항을 재정비했고 기술 이전 조건의 역추적 가능성을 삽입했습니다. 새로운 방산 계약에서 폴란드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의 조치는 오히려 어떤 경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은 말로 위협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강력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방산 협력을 원하는 국가들은 이제 훨씬 더 엄격한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기술 공유의 범위는 축소되었고 보안 조치는 강화되었으며 위반 시 제재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배신한 국가들로부터 얻은 교훈을 전 세계에 적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도 소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은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기록은 남긴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경제적 필요, 정치적 명분, 그리고 우리도 강대국처럼 굴어야 한다는 이상한 자부심 속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장기적 관계를 희생시키는 근시안적 사고가 지배했습니다. 저는 해임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추적했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사가 되어버렸지만 동시에 분석가로서의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대응이 실제로는 전 세계 방산업계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기술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의 철학을 얼마나 가볍게 다뤘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폴란드가 잃은 것은 그 몇 줄의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한국이 처음으로 건네준 함께 간다는 말의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이 추구했던 것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기술을 통한 상호 발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협력,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그런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고 단순히 기술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신뢰의 파괴였습니다. 전 세계가 침묵하는 동안 한국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신뢰를 배신한 자들은 제외하고 진정한 파트너들과만 협력하는 새로운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확실했습니다. 해임 통보를 받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출입증은 정지됐고 관공서 시스템도 더 이상 접속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기관에서 일했던 모든 흔적이 조용히 지워져 갔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문서들은 기밀 처리되었고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들은 아카이브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펜이 있었고 여전히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임되었다고 해서 진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진 입장에서 더욱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 구애받지 않고 순수하게 사실만을 추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폴란드 방산 기업 내부 문건, K2 전차 핵심 부품의 도면 전송 기록,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독일 측 공식 컨설팅비 영수증, 모두 실제하는 자료들이었고 그것은 누군가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잊혀질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이 자료들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폴란드의 배신이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언론인 네트워크에 원고를 보냈고 기밀 커뮤니티에 요약본을 올렸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당한 배신의 실상을, 그리고 그들의 조용한 대응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업로드한 계정은 몇 시간 뒤 차단되었고 커뮤니티는 저를 접속 불가 사용자로 등록했습니다. 마치 어떤 조율된 손길이 미리 움직이고 있었던 것처럼 제가 올린 글들은 흔적도 없이 삭제되었고 저에게 연락하려던 몇몇 기자들도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조국이었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저를 배제하기로 결정한 순간 저는 더 이상 러시아 국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추방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배신자로 보았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침묵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폴란드의 기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단지 진실을 기록했다는 이유로, 러시아의 전략 분석가가 다른 나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배신 행위였던 것입니다.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이 묻히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고 분석한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철학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것도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그런 객관성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러시아의 우위만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분석만이 환영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러시아 사람이면서도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배신자로 취급받고 다른 나라에서는 러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의심받는 애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조국을 잃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자유를 얻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국가의 이익이 아닌 진실의 편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대가는 컸지만 제 양심은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나라의 국민도 아닌 채로 순수하게 진실만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서 한국의 위대함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편견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그들의 철학과 방식을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국을 잃었지만 진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앞으로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후 저는 폴란드 정부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정상적인 기술 검토 절차였을 뿐이다. 한국도 동의한 유지보수 범위 안에서 진행된 작업이었다. 언론은 이를 받았었고 정치인들은 한국의 침묵을 근거 삼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유출이었습니다. 폴란드 방산 협약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균열이었습니다. 제가 확보한 문서들과 증거들이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억 달러의 벌금이 단순한 오해에 대한 것일 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넘어간 기술 정보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공식 입장도 없었고 어떤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KAI는 예정되어 있던 2차 기술 설명회를 돌연 취소했고 한국방산수출처 목록에서 폴란드의 이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사라졌습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들 외에 그 어떤 공동기술 이전도 다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폴란드는 고려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발표나 성명 없이 이루어진 조용한 배제였습니다. 그건 협력의 종료였습니다. 그리고 신뢰의 파산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폴란드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번복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결정은 항상 신중했지만 일단 내려지면 되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전략이었고 판단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에 휩쓸려 성급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폴란드의 완전한 배제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히 문을 닫았습니다.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 신뢰의 문, 협력의 문, 그리고 미래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가 차단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채널도 비공식적인 루트도 모두 막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한국의 신뢰는 한번 깨지면 복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배신한 자에게는 영원한 추방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너희를 이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선언이었고 선전포고보다도 명확한 단절의 언어였습니다. 한국은 말로 위협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이제 영원히 끝났다는 것을. 폴란드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관계를 희생시켰습니다. 독일과의 협력이라는 단기적 성과에 눈이 멀어 한국이라는 미래의 파트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클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그들과의 협력에서 배제된 폴란드는 점점 더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어떤 공개적 비난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군사전략 분석가입니다. 사실을 분석하고 진실을 기록하는 사람이며 역사의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 기록이 제 조국에 환영받지 않을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배신 행위로 간주되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누군가 기록해야 하고 역사는 정확히 남겨져야 합니다. 그것이 전략 분석가로서 제가 져야 할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에서 저는 해임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방산 철학을, 그들의 신뢰를, 그들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했다는 것. 러시아의 전략 분석가가 다른 나라, 특히 서방과 가까운 나라를 칭찬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객관적 사실보다는 정치적 올바름이 우선시되는 환경에서 저는 선택해야 했고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상부는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 편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의 편이었던가? 러시아의 편이었나? 진실의 편이었나? 아니면 정의의 편이었나?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진실의 편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다만 이 기록의 편에 서 있을 뿐입니다. 국가나 이념의 편이 아닌 순수하게 사실과 진실의 편에 서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도 어떤 편견도 개입시키지 않고 제가 목격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남기려 합니다. 폴란드는 기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그들에게 준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뢰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으며 함께 성장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그 모든 의미를 놓치고 단순히 기술만을 취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문서를 복사했고 폴란드는 부품을 분해했습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형식만 달랐을 뿐 본질은 같았습니다. 신뢰를 저버리고 약속을 가볍게 넘기고 그들의 철학을 무시했습니다. 방법의 세련됨이나 과정의 공식성이 배신의 본질을 바꿔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시스템을 재구성했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미래를 바꿨습니다. 자신들의 신뢰를 훼손한 자들을 하나씩 천천히 문 밖으로 밀어내듯 정리했습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시스템적 대응, 일시적 분노가 아닌 영구적 배제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철학으로 말하는 방식. 폴란드도 러시아도 그 누구도 감히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만이 가능한 독특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사실들을 기록해둡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기술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단 한 번 잃으면 그 어떤 협력도 다시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어선 안 됩니다. 그들은 말없이 지켜보았고 지금은 말을 아꼈지만 그 침묵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 한국의 기억력은 길고 그들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배신한 자는 영원히 배신자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단순한 방산 강국의 길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로 무장한 진정한 군사 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함께 철학을 무기로 삼는 새로운 형태의 강국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와 적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그 누구도 한국을 쉽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의 조용한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들의 새로운 질서가 앞으로 전 세계를 바꿔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에 동참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점점 더 고립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기록이 언젠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누군가가 이 글을 읽으며 한국의 위대함을 이해하고 신뢰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분석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